죄송합니다. 열흘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봄비가 내리는 밤 청년이 무릎을 꿇었다. 5억짜리 벤츠 마이바흐를 박아버린 것이다. 수리비 1,800만 원, 할머니 수술비 2천만 원. 하지만 20살 택배기사의 통장 잔고는 8,500원 뿐이었다. 그런데 72세 여회장의 눈에는 17년 전 죽은 아들과 똑 닮은 청년의 얼굴만 보였다. 그리고 목에 걸린 사파이어 펜던트. 그 목걸이가 어떻게 거기에?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일까? 그리고 17년 전 산호케어센터 화재 현장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2025년 3월 17일 밤 10시였다. 서울 한복판에 봄비가 쏟아졌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서진우는 낡은 다마스 벤의 핸들을 꽉 잡았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빗물은 더 빠르게 유리창을 때렸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는 깨진 채 테이프로 겨우 붙어 있었다. 할머니 수술비 2천만 원. 진우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숫자로 가득했다. 위암 2기 판정을 받은 할머니의 수술이 다음 주였다. 그래서 오늘도 밤 11시까지 택배를 돌려야 했다. 지하주차장 출구를 나올 때였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번들거렸다. 진우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배는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맞은편에서 검은색 벤츠가 나타났다. 마이바흐 S클래스였다. 번쩍이는 헤드라이트가 진우의 눈을 찔렀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차가 부딪혔다. 진우의 벤이 벤츠 옆구리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충격으로 진우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오른쪽 어깨가 문짝에 세게 부딪혔다. 아! 진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깨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벤츠 마이바흐였다. 그것도 5억짜리 최고급 모델이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다. 오른쪽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벤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벤츠 운전석에서 먼저 한 남자가 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다. 비서실장 이정우였다. 괜찮으십니까? 이 비서가 벤츠 뒷좌석을 향해 물었다. 그리고 우산을 펼쳤다.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첫눈에 보아도 남다른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72세의 강혜원 여회장이었다. 진우는 회장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빗물이 머리를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달라붙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험 처리든 뭐든 제가 다 할게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 무섭게 치솟을 보험료가 두려웠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할머니 수술비도 못 내는 처지에 이런 사고까지 났으니 정말 막막했다. 혜원은 우산 속에서 진우를 바라봤다. 빗속에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흠뻑 젖은 회색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꽉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혜원의 눈이 점점 커졌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 진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민서가. 혜원의 입에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17년 전 산호케어센터 화재로 세상을 떠난 아들 강민석이었다. 진우의 얼굴이 그 시절 민석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같은 눈매였다. 살짝 처진 눈꼬리와 짙은 눈썹, 고든 콧날과 단정한 입술까지. 마치 민석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다. 혜원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비를 맞으면서도 진우에게 다가갔다. 이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따라 움직였지만 혜원은 비에 젖는 걸 신경조차 쓰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진우의 젖은 티셔츠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다. 목에 걸린 가는 체인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사파이어 목걸이였다. 혜원의 숨이 멎는 듯했다.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목걸이는 17년 전 혜원이 특별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세상에 단 3개뿐인 목걸이였다. 하나는 며느리에게, 하나는 갓 태어난 손주에게, 마지막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산호케어센터 화재로 모든 게 사라졌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그 목걸이들도.
살아남은 건 손주뿐이라고 들었는데 목걸이는 화재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청년이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당신.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17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의구심이 갑자기 솟아올랐다. 집에서 키우는 태민을 볼 때마다 느꼈던 위화감. 민석과는 너무 다른 성격과 행동.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정부 미선을 닮아가는 모습들. 혹시, 정말 혹시나 해서 마음 한편에 품었던 의심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저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여 회장의 시선을 느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 이 목걸이요?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진우의 말에 혜원의 가슴이 더욱 요동쳤다. 엄마 유품이라니. 그럼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란 말인가? 지금은 잡담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의 어깨를 가리키며 이정우에게 눈짓했다. 병원으로 가죠. 일단 우리 차를 타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진우가 손사래를 쳤지만 혜원은 단호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어깨가 완전히 부어올랐어요. 혜원의 말이 맞았다. 진우의 오른쪽 어깨가 벌써 퉁퉁 부어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졌다. 결국 진우는 벤츠 뒷좌석에 올라탔다. 혜원 옆에 앉았다. 차 안은 따뜻했고 가죽 시트에서는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다. 혜원은 진우를 곁눈질로 계속 바라봤다. 옆모습이 민석과 똑같았다. 심지어 코끝을 살짝 만지는 버릇까지 닮아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우입니다. 진우. 몇 살이죠? 20살입니다. 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태민과 같은 나이였다. 벤츠는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향했다. 혜원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눈물을 참았다. 17년 만에 찾아온 이 운명적인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우는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이 비서가 옆에서 듣고 있었다. 비서실장인 그는 여 회장의 지시로 진우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4월 22일 생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 이 비서의 표정이 굳었다. 태민 도련님과 정확히 같은 생일이었다. 간호사가 진우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가 어깨를 만져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심하게 뭉쳐 있었다. 2주 정도는 무리하면 안 돼요.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2주 동안 일을 못한다니. 그럼 할머니 약값은 어떻게 마련하지? 혜원은 진료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17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산후케어센터 화재,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손주. 그때 손주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면회 시간이 되기 전에 화재가 났으니까. 의료진이 건넨 아기가 손주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 태미는 자라면서 점점 미선을 닮아갔다. 피곤할 때 눈꼬리가 처지는 모양도, 화를 참을 때 턱이 앞으로 나오는 습관도, 말을 시작하기 전에 코끝을 만지는 버릇까지도 미선과 똑같았다. 혜원은 그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미선 손을 타고 자랐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증거도 없이 의심할 수는 없었으니까. 회장님. 이정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방금 확인했는데요. 진우 군 생일이 태민 도련님과 똑같습니다. 혜원의 눈이 번쩍 떠였다. 가슴이 쿵쾅 뛰기 시작했다. 생일이 같다니.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겹쳤다. 민석을 닮은 얼굴 같은 생일, 그리고 그 목걸이까지. 진료실 문이 열렸다. 진우가 어깨에 붕대를 감고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진우 군, 괜찮아요? 혜원이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비는 제가. 진우가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지갑을 꺼내려는 손이 떨렸다. 할머니 병원비를 뺀 통장 잔고 8,500원. 병원비를 낼 수 있을까? 아찔했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다. 이미 처리됐습니다. 진우가 놀란 눈으로 혜원을 봤다.
혜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치료비는 당장은 어렵지만 기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혜원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다. 어려운 형편인 게 뻔한데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 민석도 그런 아이였다. 남의 잘못까지도 자기가 뒤집어 쓰곤 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몸부터 챙기세요. 혜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진우가 벤 쪽으로 가려고 하자 혜원이 말했다. 오늘은 운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어깨가 그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더 다쳐요. 혜원의 말이 맞았다. 진우는 오른쪽 어깨를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다시 벤츠에 올라탔다. 어디 사세요? 이정우가 물었다. 광진구 자양동이요. 그쪽 재래시장 근처입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혜원의 저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원은 조용히 진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모님이 많이 놀라실까 걱정이네요.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라면, 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몸이 좋지 않으셔서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얘기를 하자 눈가가 붉어졌다. 혜원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주라면 1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부모도 없이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니. 차는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좁은 길이었다. 개딱지 같은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여기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진우가 말했다. 반지하 계단 앞이었다. 혜원은 차창 밖을 봤다. 곰팡이 냄새가 물씬 나는 낡은 반지하였다. 진우가 차에서 내렸다. 인사를 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목걸이가 또 반짝였다. 혜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차창을 내리고 물었다. 그 목걸이, 정말 어머니 유품인가요? 진우가 목걸이를 만졌다.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요. 혜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잘 가요, 진우군. 또 보자고요. 혜원이 말했다. 진우는 깊이 인사하고 반지하로 내려갔다.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왔다. 혜원은 이비서에게 지시했다. 서진우 군과 관련된 신상, 하나하나 전부 다 파악해.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네, 회장님. 이비서가 대답했다. 그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원은 서재로 들어갔다.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17년 전 만들었던 목걸이 케이스가 있었다. 케이스를 열자 빈자리가 보였다. 3개 중 하나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에게 줬던 것만 화재 현장에서 찾아 보관하고 있었다. 혜원은 남은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진우가 하고 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디자인이었다. 세상에 단 3개뿐인 목걸이였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태민의 목소리였다. 들어와. 태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실크 잠옷 차림이었다. 이비서님이 그러던데 차 사고 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태민이 물었다. 혜원은 목걸이를 케이스에 넣으며 대답했다. 오늘 작은 사고가 있었어. 별일은 아니야. 사고요? 다치신 건 아니시죠?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혜원은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형식적인 걱정이었다. 괜찮아. 늦었으니 가서 자. 혜원이 차갑게 말했다. 태민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갔다. 혜원은 태민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17년 동안 손주라고 믿고 키웠는데 정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질감만 커졌다. 반면 오늘 만난 진우는 달랐다. 처음 봤는데도 마음이 끌렸다. 민석을 닮은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아이의 태도와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움직였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고 있었다. 17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왔었다.
혜원은 눈을 감았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뒀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정말 만약에 진우가 자신의 진짜 손주라면? 그리고 태민이 자신의 손주가 아니었다면? 그럼 17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혜원은 이정우를 불렀다. 목걸이 제작 기록을 찾아봐. 17년 전 특별 주문했던 사파이어 목걸이. 네, 회장님. 이정우가 나간 뒤 혜원은 또 다른 비서를 불렀다. 진우 군이 다니는 병원 알아봐. 할머니가 입원해 있다고 했으니 내역 확인해보고.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 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17년 동안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혜원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차분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17년 전 2008년 4월 22일이었다. 서울 송파구의 최고급 VIP 산후케어 센터에는 새벽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데알로지스 후계자 강민석의 아내 이수진이 막 출산을 마쳤기 때문이었다. 아기는 건강했다. 아들이었다. 민석과 수진은 연계병원에서 출산을 마치고 곧바로 산후케어 센터로 이동했다. VIP 전용관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다.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최고급 의료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다. 아기는 별동에 있는 신생아실에서 전문 간호사들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혜원은 그날 오후에 첫 면회를 가기로 했다. 손주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산후케어 센터 규정상 산모가 안정을 취한 후에만 면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회장님, 출발하시죠. 오후 3시 운전기사가 혜원을 모시러 왔다. 혜원은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탔다. 오늘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손주의 얼굴을 보는 날이었으니까. 차가 산후케어 센터로 향하던 그때였다. 운전기사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다. 네? 화재라고요?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엑셀을 밟았다. 회장님, 산후케어 센터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혜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산후케어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소방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물을 뿌리고 있었다. VIP관이 있는 3층에서 불길이 가장 거셌다. 민서가 수진아. 혜원이 건물로 뛰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막아섰다.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저희가 구조 작업 중이니 기다려주세요. 혜원은 소방관에게 붙잡힌 채 오열했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 30분이 지옥 같았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유리창이 열기에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의료진 한 명이 뛰어왔다. 하얀 가운이 그 흐름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유감입니다, 회장님. 강민석 씨와 이수진 씨를. 의료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분 모두 의식이 없고 소생이 어렵습니다. 아기는 현재 구조 작업 중입니다. 혜원의 세상이 무너졌다. 한편 별동 신생아실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했다.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하나씩 안고 임시 대피소로 향하고 있었다. 연기가 번질까봐 서둘러야 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여자가 신생아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박미선이었다.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그녀는 혼자 아기를 낳고 산후케어 센터에 있었다. 미선의 눈이 번뜩였다. VIP 이불이 덮인 아기의 침대를 발견한 것이었다. 강민석 아기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자신의 아들이 누워 있었다. 박미선 아기라는 이름표가 붙은 침대였다. 미선은 순간 결심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미선은 재빨리 두 아기의 위치를 바꿨다. 그리고 진짜 VIP 아기인 강민석 아기를 품에 안았다. 미선은 서둘러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쓰레기 적치장이 있는 곳이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아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다. 미선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아기 내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미선의 친정 엄마 오순이었다. 50대였던 순이는 딸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역국을 끓여왔다가 화재를 목격한 것이었다. 순이는 달려와서 아기를 낚아챘다. 갓난아기가 차가운 바닥에 버려질 뻔한 걸 본 순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난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얘를 혼자 어떻게 키워? 미선이 차갑게 말했다. 순이는 미선이 미혼모로 살기 싫어서 자기 친자식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미선이 이미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였다. 10달 품고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를 길바닥에 버리겠다는 거야? 제정신이야? 순이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제발, 내가 하는 일에 도움도 못 줄 거면서 엄마라는 핑계로 끼어들지 마. 미선의 목소리에는 차가움만 가득했다. 순이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정신 나간 것. 죄 짓고 살지 마라. 이게 사람이 갓난 새끼를 차가운 길바닥에 버리면 쓰냐? 짐승도 이런 짓 안 해. 순이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부로 넌 나한테 죽은 딸이다. 너도 내 엄마 죽었다 생각하고 평생 연락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순이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후케어센터를 떠났다. 순이는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광진구 자양동의 작은 반지하였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습한 방이었지만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불쌍한 것. 어미젖 한 번 못 먹고 버려질 뻔했구나. 순이는 아기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때 목에 걸린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파이어 목걸이였다. 이게 뭐야? 비싼 것 같은데. 순이는 목걸이를 보며 놀랐다. 딸이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준 선물이라 생각했다. 엄마가 너한테 준 유일한 선물이겠구나. 이 할미가 잘 간직해 줄게. 순이는 아기를 서진우라고 이름 지었다. 자신의 성을 따와 오씨 성을 붙였다. 한편 미선은 다시 신생아실로 돌아갔다.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VIP 침대 옆에 서서 연기를 봤다. 도와주세요. 여기 아기가 있어요. 미선이 소리쳤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VIP 아기예요. 빨리 대피시켜야 해요. 미선의 연기에 속은 간호사들은 급히 아기를 안아들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대피 중에 아기 명찰이 뒤섞였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미선이 바꿔치기를 했다고는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산후케어센터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혜원은 밤새 병원에서 기다렸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회장님, 아기는 무사합니다. 혜원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손주를 볼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가 안내한 곳에는 아기가 누워 있었다. 모두가 민석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다. 혜원은 아기를 처음 봤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탓에 이 아기가 자신의 진짜 손주라고 의심 없이 믿었다. 목걸이가 없네요. 혜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기용 사파이어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다. 화재 때 잃어버렸나 봅니다. 현장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간호사가 대답했다. 혜원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따뜻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떠났지만 손주만은 지켜냈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를 지킬게. 혜원이 속삭였다. 아기에게 강태민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다. 17년이 지난 지금. 진짜 손주는 반지하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가짜 손주는 대저택에서 부유하게 컸다. 그리고 운명은 봄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게 했다. 화재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혜원은 완전히 회복했고 진우도 어깨 치료를 마쳤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우를 조사할 때가 왔다. 아침 7시가 되자마자 혜원은 이비서를 불렀다. 목걸이 제작 기록 찾았나? 네, 회장님. 17년 전 청담동의 한 보석상에서 특별 주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비서가 서류를 건넸다. 혜원은 서류를 훑어봤다. 그 보석상 아직 있나? 네,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사장님도 그대로 계시고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 군이 목걸이를 판 그 금은방 찾아서. 그리고 그 목걸이 반드시 되찾아. 알겠습니다. 진우 군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은 찾았어? 네, 회장님. 광진구 소재대학병원입니다. 오순희 씨 72세, 위암 2기로 입원 중이십니다. 오후 2시 이비서가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빨간 벨벳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금은방에서 어제 오전에 매입했더군요. 이정우가 케이스를 건넸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진우가 하고 있던 그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혜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와 나란히 놓아봤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혜원은 두 목걸이를 한참 바라봤다. 이비서,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혜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혜원은 계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병원에 도착한 혜원은 접수처에서 오순이의 병실을 물었다. 7층 700사무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다. 700사무실 앞에 섰을 때 혜원은 잠시 멈췄다.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통제 더 달라고 할까요? 진우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혜원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혜원은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우와 순이가 놀란 눈으로 혜원을 바라봤다. 회장님.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어제 다친 어깨 때문에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곧바로 인사를 했다. 아이고,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순이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누워 계세요. 환자분이 일어나시면 안 돼요. 혜원이 말했다. 그리고 순이를 자세히 봤다. 72세의 순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위암 투병 중이라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혜원입니다. 혜원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데알로지스 회장님이시군요. 우리 진우가 어제 큰 실수를 했다면서요? 순이가 혜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 군, 어제 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았죠? 진우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 네. 어머니 유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팔았다고 하니 부끄럽네요. 그 목걸이 제가 찾아왔어요. 혜원이 케이스를 꺼냈다. 진우와 순이는 놀란 눈으로 케이스를 바라봤다. 이걸 왜? 진우가 당황해했다. 혜원은 케이스를 열어 목걸이를 보여줬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또 다른 케이스도 열었다. 이 두 개는 세상에 단 셋뿐이야.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17년 전 제가 특별히 제작한 목걸이에요. 하나는 며느리에게, 하나는 내 하나뿐인 손주에게 주려 했지. 진우와 순이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산후케어센터 화재로 모든 게 사라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이 목걸이 중 하나도요. 혜원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진우 군, 이 목걸이를 어떻게 갖고 있었나요? 진우가 순이를 봤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제가 진우를 데려올 때 목에 걸려 있었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7년 전 산후케어센터 화재 때 제가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목에 목걸이가 있었죠. 혜원의 온몸이 떨렸다. 그럼 진우는? 회장님,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 낳은 아이입니다.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혜원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유전자 검사를 합시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혜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자신이 데알로지스 회장의 손주일 수도 있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는 할머니의 손자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우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우야,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게는 그게 가장 소중해요. 진우의 목소리도 떨렸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17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끈끈하게 살아왔는지 느껴졌다. 내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야. 혜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17년 동안 품어온 의문을 풀고 싶어. 진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유전자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찝찝함만 남을 것 같네요. 제가 회장님의 손주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요. 순이가 진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진우야, 내가 원한다면 해보자. 순이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만약 진우가 정말 여 회장의 손주라면 이제 자신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혜원은 이비서에게 눈짓했다. 이비서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내일 아침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예약해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혜원은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오순희 씨의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진우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혜원은 단호했다. 17년 동안 진우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진우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다니. 병실을 나온 혜원은 복도에서 잠시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약 진우가 정말 자신의 손주라면? 그리고 태민이 가짜라면? 17년 동안의 거짓이 모두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혜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실 안에서는 진우와 순이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진우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아, 진우야. 할머니도 다 알아. 순이가 진우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9시였다.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 앞에 혜원과 진우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검사실 문이 열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강혜원 회장님, 서진우 씨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검사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체열만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다. 먼저 혜원이 팔을 걷었다. 붉은 피가 시험관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음은 진우 차례였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었다.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진우는 눈을 감았다. 끝났습니다. 3일 후 오전 10시에 결과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검사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다. 진우 군.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결과 나오는 동안 너무 걱정 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너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과 치고 있었다. 검사를 마친 후 혜원은 비서실을 통해 더 많은 조사를 진행했다. 회장님, 17년 전 산후케어센터 화재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비서가 보고했다. 뭐라고 하던가? 화재 당시 신생아실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아기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고 명찰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었답니다. 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드디어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왔다. 병원 상담실에는 혜원과 진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펼쳤다. 진우의 손이 떨렸다. 조손 관계 99.9%입니다.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다. 혜원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말 17년 만에 진짜 손주를 찾은 것이었다. 진우는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17년 만에 널 찾게 되었구나.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정말 데알로지스 회장의 손주라니. 반지하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재벌 후계자였다니.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분은 영원히 너의 할머니야. 너를 키워주신 진짜 가족이지. 혜원이 대답했다. 상담실을 나온 혜원은 즉시 병원장에게 전화했다. 오순희 씨 병실을 최고 등급으로 변경해 주세요. 24시간 간병인도 추가로 배치하고요. 네, 회장님. 혜원은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고 싶었다. 17년 동안 자신의 손주를 키워준 은인이었으니까. 순이의 병실로 돌아온 진우는 할머니 곁에 앉았다. 할머니, 결과가 나왔어요. 순이는 진우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래, 내가 회장님의 진짜 손주였구나. 순이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영원한 제 할머니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우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검사 결과로 할머니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평생 제 가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이제 너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17년 동안 고생했어. 할미가 고생만 시키고. 미안했다. 이제는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으며 잘 살아. 순이가 진우의 손을 잡고 연신 토닥였다. 같은 시각 회장 저택에서는 태민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해. 태민이 혼잣말을 했다. 최근 며칠 동안 혜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태민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혜원은 서재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상속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후적 정정 절차도 알아봐 주시고요. 네, 회장님. 서진우 씨를 정식 후계자로 등록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혜원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예요. 태민의 목소리였다. 들어와. 태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통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태민이 물었다. 혜원은 태민을 차갑게 바라봤다. 태민아. 네, 할머니. 너는 내 손주가 아니었다. 혜원의 말에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나는 누구였어요? 17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예요?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넌 아무 죄가 없어.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혜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정우가 추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회장님, 산후케어센터 화재 당시 CCTV는 모두 소실됐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지? 박미선이 그날 산후케어센터에 있었습니다. 혜원의 눈이 번쩍 뜨였다. 미선이. 우리 집 가정부? 네, 그녀도 같은 날 출산했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녀의 아기는 기록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원의 온몸이 떨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미선이가 아기를 바꿨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17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태민의 곁에서 일한 미선. 그녀가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병실에서 진우는 순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진우야, 이제 너는 너대로 살아야지. 순이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7년 전 그날처럼. 운명의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DNA 결과가 확정된 다음 날 아침이었다. 혜원은 서재에서 이정우와 함께 17년 전 산후케어센터 화재 사건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다. 전면 재조사를 명령해. 당시 산후케어센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찾아. 산모든 청소부든 누구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혜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조사팀이 하나 둘씩 증언을 모아왔다. 회장님, 당시 산모 중 한 분을 찾았습니다. 이정우가 보고서를 건넸다. 증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연기 속에서 아기들을 하나씩 번갈아 안전한 곳으로 날랐어요. 그런데 직원이 아닌 여자가 신생아실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또 다른 산모의 증언도 있었다. 대피 중에 아기 명찰이 뒤섞여서 간호사들이 계속 확인했어요. 정말 아수라장이었죠. 야간 경비원의 진술도 추가됐다. 산모 보호자도 아닌 여자가 신생아실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좀 이상했는데 화재가 나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혜원은 모든 증언을 종합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미선이야. 박미선이가 아기를 바꿨어. 그때 이정우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17년 전 화재 현장 영상을 찾았습니다. 이정우가 태블릿을 건넸다. 그때 당시 시민이 찍은 영상을 디지털로 복원한 것이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연기 속에서 아기를 안고 뛰어나오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체형과 생김새가 미선과 일치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기를 감싼 담요가 VIP 신생아 전용 담요였다. 박미선, 당장 불러와. 혜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30분 후 미선이 서재로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미선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혜원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다. 앉아. 미선이 의자에 앉았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원은 증언들이 담긴 서류를 하나씩 미선 앞에 놓았다. 17년 전 산호케어센터 화재 때 넌 그곳에 있었지.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네. 아기는 어떻게 됐지? 혜원이 물었다. 죽었습니다. 화재로.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은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미선 앞에 놓았다. 이 영상을 봐. 화면에는 연기 속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여자가 보였다. 이 여자가 누구지? 혜원이 물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체형도 생김새도 전부 너야. 혜원이 담요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담요는 VIP 신생아 전용이야. 내가 VIP 아기를 안고 나온 거지.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증언도 이 영상도 모두 너를 가리킨다. 혜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미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아들이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란 거.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혜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고소 의뢰를 하겠어. 아기 바꿔치기, 유기, 사기. 모든 혐의로. 미선이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태미는 죄가 없어요. 미선이 소리쳤다. 태미는 죄가 없지. 하지만 넌 그러면 안 됐지. 혜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날 밤 미선은 사라졌다. 방에는 필수품만 빠져 있었다. 잠적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태민을 불렀다. 태민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챈 듯 창백한 얼굴이었다. 할머니.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정착금 1,500만 원과 시드니 항공권이 들어있었다. 이제부터 넌 너대로 살아라. 혜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럼 나는 누구였어요? 17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예요? 태민이 울부짖었다.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렸을 뿐이었다. 태민은 그날로 시드니로 떠났다. 공항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다. 17년간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이었다. 한편 혜원은 미선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고시원, 모텔, 찜질방. 있을 만한 모든 곳을 뒤졌다. 이비서와 조사팀이 움직였다. 3일 후 미선의 흔적이 발견됐다. 부천 변두리의 한 고시원이었다. 하지만 이미 떠난 뒤였다. 방에는 태민 사진만 남아 있었다. 혜원은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디까지 도망치나 두고 보자. 그때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선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진우가 순이와 대화하고 있었다. 할머니, 저 이제 회장님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순이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려, 잘 됐다. 잘 됐어. 하지만 할머니는 난 괜찮아. 여기 병원도 좋고 치료도 잘 받고 있잖아. 순이가 억지로 웃었다. 진우는 순이를 꼭 안았다. 매일 올게요. 할머니가 퇴원하시면 함께 살아요. 순이가 진우의 등을 토닥였다. 저녁이 되었다. 혜원은 진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저택을 본 진우는 입이 벌어졌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혜원이 말했다. 진우는 현관문을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집사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다. 도련님, 환영합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혜원은 진우를 2층으로 안내했다. 오늘부터 내 방은 여기야. 필요한 게 있으면 모두 말하고. 진우는 방을 둘러봤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밤이었지만 조명이 켜져 있어 아름다웠다. 진우야. 혜원이 조용히 불렀다.
네. 미안하다. 17년이나 늦었구나. 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우는 혜원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때 이정우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박미선을 발견했습니다. 혜원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어디야? 인천 쪽 모텔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혜원은 주먹을 쥐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다. 인천의 허름한 고시원이었다. 미선은 좁은 방 안에서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데알로지스 후계자 교체 소식. 강태민 씨 대신 17년 만에 찾은 서진우 씨가 후계자로 선정. 기사를 읽는 미선의 손이 떨렸다. 태민이 회장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미선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미선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1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통났고 그 결과 아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 수사 착수 소문도 들려왔다. 체포 영장이 곧 나올 거라는 얘기였다. 미선은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다. 한때는 여 회장 집에서 떵떵거리던 가정부였는데 이제는 도망자 신세였다. 회장이 내 아들을 버렸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고. 미선은 왜곡된 결론에 도달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잊은 채 모든 걸 혜원 탓으로 돌렸다.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다. 복수를 하기로. 새벽 3시였다. 미선은 검은 후드티를 입고 고시원을 나섰다. 손에는 라이터와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송파구에 있는 회장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 근처에서 내린 미선은 담장을 따라 걸으며 경비원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새벽이라 경비가 느슨했다. 미선은 담장 뒤편으로 돌아갔다.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었다. 17년 동안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 통로였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미선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미선은 정원으로 들어갔다. 발소리를 죽이며 저택으로 다가갔다. 1층 응접실 창문 앞에 섰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미선은 페트병에서 휘발유를 꺼냈다. 창문 틈으로 휘발유를 뿌렸다. 커튼에 휘발유가 스며들었다. 라이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다 강혜원. 당신 때문이야. 미선이 중얼거렸다. 라이터를 켰다. 작은 불꽃이 일어났다. 그리고 커튼에 불을 붙였다. 화르륵.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휘발유를 먹은 커튼이 활활 타올랐다. 삐삐삐.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저택 전체에 경보음이 퍼졌다. 2층에서 자고 있던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진우는 맨발로 뛰어나갔다. 복도에는 벌써 연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할머니. 진우는 혜원의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진우는 문고리를 잡고 열었다. 방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다. 혜원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져 있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이었다. 할머니. 진우가 혜원을 부축했다. 하지만 혜원은 의식이 없었다. 진우는 혜원을 등에 업었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열기가 피부를 태웠다. 진우는 계단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1층은 불바다였다. 응접실에서 시작된 불이 거실까지 번진 상태였다. 여기로는 못 가. 진우는 다른 길을 찾았다. 부엌 쪽으로 돌아갔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미선이었다. 너 때문이야. 미선이 소리쳤다. 내 아들을 쫓아낸 것도, 내 인생을 망친 것도 전부 너 때문이라고. 미선의 눈에는 눈물과 광기가 섞여 있었다. 내 아들이랑 며느리처럼. 너도 불타 죽어. 미선이 라이터를 들어 올렸다. 또 불을 지르려는 것이었다. 그만하세요, 제발. 여기서 멈추라고요. 진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미선은 듣지 않았다. 그 순간 진우는 혜원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선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다.
놔. 미선이 발버둥 쳤다. 진우는 미선을 꽉 붙잡았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정원에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진우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연기는 더욱 짙어졌다. 진우는 기어서 혜원이 있는 곳으로 갔다. 혜원을 다시 등에 업었다. 할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진우가 중얼거렸다.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정원에 혜원을 눕혔다. 할머니. 진우가 혜원의 뺨을 두드렸다. 혜원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진우야, 살았다.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혜원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때 소방차가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깼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시작했다. 구급대원들이 혜원과 진우를 돌봤다. 경찰도 왔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진우와 혜원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손과 팔에 화상을 입었지만 혜원이 더 걱정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달려왔다. 연기를 많이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우는 안도했다. 혜원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진우는 그 옆에 앉았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진우가 혜원의 손을 잡았다. 아침이 밝았다. 뉴스에는 여 회장 저택 화재 소식이 대서특필됐다. 전 가정부 박미선 씨, 방화 혐의로 체포.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혜원은 면회를 거절했다. 진우와 조용히 있고 싶었다. 진우야. 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 전부 다. 혜원이 미소 지었다.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17년의 거짓이 끝났고 이제 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화재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혜원은 완전히 회복했고 진우도 화상 치료를 마쳤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우를 후계자로 세울 때가 왔다. 아침 식사 시간 혜원이 회사 출근을 지시했다. 진우는 고등학교 중퇴학력으로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전 9시 대알로지스 본사 건물이었다. 45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진우는 정장을 입고 혜원 옆에 서 있었다. 평생 작업복만 입던 그에게 정장은 불편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저분이 새로운 후계자야. 고등학교 중퇴라면서? 택배 기사였대. 속삭임이 들려왔다. 진우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45층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50대, 60대 남자들이었다. 혜원의 친척들도 몇 명 보였다. 여러분, 새로운 사원을 소개합니다. 서진우입니다. 혜원이 진우를 소개했다. 임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고등학교 중퇴. 그럼 중졸이라고 해야 하나? 누군가 비아냥거렸다. 현장 노동자가 경영을 안다고? 또 다른 임원이 코웃음 쳤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혜원이 준 자료를 펼쳤다. 회의가 시작됐다. 첫 안건은 경기 외곽 노선 적자 문제였다. 3년째 적자입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마케팅 담당 임원이 보고했다. 늘 하던 변명이었다. 진우는 자료를 넘기다가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진우에게 쏠렸다. 이 자료. 숫자가 이상한데요. 진우가 자료를 가리켰다. 물량은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어요. 말이 안 되죠. 마케팅 담당 임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뭘 알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그 지역에서 일했거든요. 진우가 일어섰다. 허수 물량이 섞여 있어요. 실제로는 물건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있는 거죠. 임원들이 술렁거렸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일부러 늦게 보내서 페널티를 물리는 경우가 많았죠. 진우가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현재 루트는 이렇습니다. 복잡한 선이 그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진우가 새로운 선을 그었다. 배송 시간이 25% 줄어들고 비용도 18% 절감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현장은 현장일 뿐. 경영은 다르다네. 결국 한 임원이 말했다. 진우는 그를 똑바로 봤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현장을 봐주세요. 임원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택배 기사가 우리의 전략 회의를 지적한다고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혜원이 일어섰다. 서진우 사원은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땀으로 말이죠. 혜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결과로 말합시다. 서진우 사원의 말이 맞다면 그대로 시행해보죠.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혜원의 명령은 고역할 수 없었으니까. 회의가 끝났다. 진우는 화이트보드에 그린 도표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2주만 시간을 주세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수군거렸다. 저런 애송이가 뭘 안다고? 진우는 그 말들을 다 들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후가 되었다. 진우는 물류센터로 갔다. 현장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봤다. 저거 진우 아니야? 맞네. 근데 왜 정장을 입고? 진우는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형님들 잘 지내셨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 책임자가 됐어요. 직원들이 웃었다. 내가 책임자? 설마. 진짜예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진우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게 되긴 할까? 해봐야죠.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 직원이 말했다. 2주가 지났다. 다시 회의실에 모였다. 보고드립니다. 진우가 자료를 펼쳤다. 경기 외곽 노선 적자율이 12% 감소했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다. 불가능해. 조작한 거 아니야? 직접 확인하시죠. 진우가 현장 사진과 데이터를 보여줬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혜원이 미소 지었다. 계속해 보세요. 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진우가 당황했다. 아직 회사에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렸다. 임원들은 진우를 다시 봤다. 무시했던 청년이 실제로 성과를 낸 것이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뭐죠? 혜원이 물었다. 배송 기사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보험료 지원, 휴게시설 확충, 그리고 그런 건 비용만 늘어나. 한 임원이 소리쳤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직률이 줄면 교육비가 절감되고 숙련공이 늘면 효율이 올라가요. 진우가 계산한 수치를 보여줬다. 1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2년 후부터는 이익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진우는 구내식당으로 갔다. 줄을 서서 밥을 받았다.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았다. 시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한 직원이 손짓했다. 여기 앉으세요. 물류팀 직원이었다. 고맙습니다. 진우가 앉았다. 진짜 진우 맞아요? 우리랑 같이 일하던. 네, 맞아요. 대박. 인생 역전이네. 주원이 놀라워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전이라기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간 거라고 하죠. 오후가 되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다. 혜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날 치고는 잘했어. 아직 부족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필요해. 서두르지 마. 혜원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저녁이 되었다. 진우는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저 아래에서 택배를 배달했는데 이제는 45층 사무실에 있었다. 인생이 참. 진우가 혼잣말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혜원이 들어왔다. 아직도 있었구나. 네, 내일 발표 준비하고 있어요. 진우가 대답했다. 혜원은 진우 옆에 앉았다. 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한 번에 다 바꿀 순 없어. 알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나요.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진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원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내 강점이야. 현장을 아는 경영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진정한 인재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봤다. 그날 밤, 진우는 병원에 들렀다. 순이를 보러 갔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병실 문을 열자 순이가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우리 진우 고생했구나. 할머니야말로.
몸은 좀 어때요? 좋아졌어. 회장님이 최고급 치료를 해주시니까. 순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다행이다. 진우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네, 할머니. 너무 고마워. 할미를 잊지 않고. 할머니는 영원한 제 할머니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진우의 개혁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직률은 30% 감소했고 생산성은 22% 증가했다. 현장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어느 날 혜원이 진우를 불렀다. 진우야, 정식으로 후계자 발표를 할 거야. 네, 회장님. 데알로지스 본사 1층 대강당. 기자들이 가득 모였다. 오늘부로 데알로지스의 후계자는 서진우입니다. 혜원의 선언이 울려 퍼졌다. 플래시가 터졌다. 진우가 단상에 올랐다. 현장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노동환경개혁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첫째, 배송기사 산재보험 전액 지원. 둘째, 청년 물류인력 양성 프로그램. 셋째,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다. 재벌 후계자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첫 사업으로 내세운 건 이례적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 진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순이가 퇴원하는 날이었다. 할머니, 집으로 가요. 집? 네, 회장님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 있어요. 차는 송파구의 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깨끗한 단독주택이 나타났다. 여기가. 순이가 놀란 눈으로 봤다. 할머니를 위한 집이에요. 제가 매일 올게요. 진우가 순이를 부축했다. 제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모든 것이 노인을 위해 배려된 구조였다. 진우야, 할미는 이렇게까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이가 진우를 꼭 안았다.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혜원의 저택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다. 혜원, 진우, 그리고 순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늘 이 자리는. 혜원이 입을 열었다. 진짜 가족이 모인 자리입니다. 17년 만에.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 씨, 진우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원이 순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회장님. 진우는 제 삶의 전부였어요. 순이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혜원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진우는 두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17년의 거짓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혜원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17년 동안의 아픔, 그리고 이제부터 함께할 미래에 대해. 한편 시드니에 있는 태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더 이상 재벌 손주가 아니었지만 스스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부천 구치소에 있는 미선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17년 거짓말은 이렇게 끝이 났다. 6개월이 지났다. 데알로지스는 완전히 달라졌다. 진우의 개혁 정책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었다. 배송 기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다. 혜원이 옆에 왔다. 생각이 많구나. 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가끔 불안해요.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진우야. 혜원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현장을 아는 내가 있기에 이 회사가 달라지고 있어. 고맙습니다, 할머니. 나야말로 고마워. 17년 만에 진짜 손주를 찾아서.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17년의 거짓이 끝나고 진실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서진우는 이제 당당한 데알로지스의 후계자였다. 가난한 택배 기사에서 재벌 후계자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두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손자라는 것이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진우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사람을 생각하는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혜원이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 진우야.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그것이 서진우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이었다.